이제 슬슬 엄마 내보낼 시골 작은 아파트 알아볼까? 당신도 힘들고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살 때 됐잖아.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제 아파트를 팔아 아들놈 전세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합가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들은 제 눈도 못 마주치며 저를 밀어냅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차를 홀짝이고 있더군요. 제 피 같은 5억 원으로 세운 이 집 기둥이 이제는 제 등을 터뜨리려 합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립게 느껴졌습니다. 32평, 번듯한 새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앉을 틈 없이 매끄러운 대리석이 깔려 있었지만 저는 그 위를 걷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69세 박복순.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머리를 치며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낸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거실 불 좀 꺼주세요. 전기세도 아깝고 도윤이 자는데 빛 들어오면 예민해지거든요. 며느리 지훈의 목소리가 안방 문틈 사이로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쥐려던 손을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텔레비전 소리조차 죽인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으니 제가 이 집의 주인인지 몰래 숨어든 도둑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아들 정우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엄마, 집 팔아서 우리 살려주면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지만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고 이 번듯한 아파트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삿날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보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주방 인덕션은 제가 관리할게요. 상판 긁히면 속상하거든요. 식사는 제가 차려드리는 대로만 드세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장봐온 비닐봉지들을 보며 비린내 난다며 인상을 찌푸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을까요? 어느덧 제 짐들은 베란다 구석과 가장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손때 묻은 냄비와 그릇들은 촌스럽다는 이유로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저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손주의 잠을 깨운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한숨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 돈 5억이 들어간 집인데 정작 제 방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조차 죄스러워 숨을 죽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야경을 보던 제 귓가에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슬슬 어머니 말씀드려야지. 애 교육 환경도 그렇고 어머니도 공기 좋은 시골이 편하실 거야. 알았어. 이번 주말에 내가 잘 말해볼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집을 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저를 내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제 작은 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대리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자식의 기둥이 되어 주었는데 그 기둥이 이제 나를 밀어내려 한다면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이 낯선 타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듭니다. 며느리 지훈이가 출근하고 없는 고요한 오전, 저는 보물찾기라도 하듯
베란다 구석에 숨겨둔 제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몰래 사온 멸치 한 봉지와 말린 시래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골목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저에게 구수한 된장국은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해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으로 들어온 뒤로 제 입맛은 철저히 금지당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냄새 배는 음식은 좀 자제해 주세요. 도윤이 옷에도 냄새 남고 요즘 누가 집에서 청국장을 끓여 먹어요. 그날 아침에도 며느리는 향수를 뿌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행주로 이미 깨끗한 식탁만 닦아냈지요. 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한 게 뜨끈한 국물 한 모금 없이는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불을 켜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멸치 대가리를 떼고 시래기를 한 줌 넣자 금세 거실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잊으려던 찰나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후에나 온다던 며느리가 잊은 물건이 있다며 들이닥친 겁니다. 집안 가득 퍼진 된장 냄새를 맡은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 살아요. 냄새 배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며느리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달려와 인덕션 전원을 확 꺼버렸습니다. 채 익지도 않은 시래기가 냄비 안에서 초라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윤아, 내가 속이 너무 허해서 딱 한 그릇만 먹으려고 그랬다. 어머니 속 허한 게 제 탓인가요? 퇴근하고 오면 집안에 배어있을 이 냄새, 저는 누가 보상해줘요? 인덕션 상판에 국물 튄 것 좀 보세요. 이거 전용 세제로 닦아야 한다니까요.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분무기를 뿌려대며 주방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오물이라도 흘린 사람인 양, 제 손이 닿은 곳마다 박박 문질러대는 통에 저는 주방 구석으로 밀려나 그저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아들 정우를 붙잡고 하소연해 보았습니다.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정우야, 내가 오늘 된장국 좀 끓였다고 지훈이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내 집 팔아 너희 집 해줬는데 나 국 한 그릇도 맘대로 못 먹느냐. 아들은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엄마, 지훈이 요새 회사 일로 예민한 거 알잖아. 집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좀 맞춰줘.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맞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 돈 5억이 여기 다 들어갔는데. 아, 또 돈 얘기. 엄마, 그 돈 내가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왜 자꾸 치사하게 옛날 얘기를 해? 사람 숨 막히게 해.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치사하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저는 이제 돈 얘기나 늘어놓는 치사한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환청처럼 들려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가두기 위한 감옥행 열차였을까? 아들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더 멀고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도윤이를 데리고 일찌감치 나들이를 간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 저희 나가요. 점심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라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기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끼며 멍하니 거실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수납장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대출 상담을 받는다며 챙겨두었던 파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겠지만 어젯밤 아들 내외가 나눈 속삭임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시골로 내보내자던 그 차가운 음성 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견했습니다. 제 피 같은 돈 5억 원이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른 이 집. 당연히 제 지분이 조금은 섞여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이름 석자를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박복수는 없었습니다. 소유자 칸에는 오로지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훈의 이름만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55 공동명의. 제 아파트를 판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저는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묵건리자, 식객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상에. 정우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찬바람이 일지 않는 실내였지만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 초인종이 들려 확인해 보니 시장 동료였던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본 영희는 기함하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순이 너 얼굴이 왜 이래? 이 좋은 집 들어와서 대접받고 산다더니 이게 뭐야? 영희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뺏어들더니 혀를 찼습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영희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등기에 내 이름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 집이야? 자식한테 다 퍼주면 길바닥 낳는다는 말 못 들었어? 당장 아들놈한테 따져 물어. 내 몫을 찾아야 할 거 아냐? 영희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정말 아들과의 연이 끊어질까봐, 그나마 남은 이 방 한 칸마저 뺏길까봐 겁이 났습니다. 영희는 답답한 듯 제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복순아, 자식은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를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도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저것들, 너 내보낼 국리 다 끝냈을걸? 영희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집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생선 비늘처럼 거칠어진 손, 굽어버린 등, 아들을 위해 바친 세월이 거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리려 하는지 그 진심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거실에 새 카페트를 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거니까 이제 거실에서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아까 영희 아주머니 오셨다면서요? 집안일은 우리끼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 창피하게.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식탁 위에 올려둔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습니다. 정우야, 이 집 명의 말이다. 왜 내 이름은 하나도 없니? 내 아파트 판 돈 5억, 그게 어디로 갔느냐고 묻는 거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며느리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요즘 증여세니 뭐니 복잡해서 일단 우리 명의로 한 거야.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왜 사람을 의심해? 알아서 해준다는 게 나를 시골로 내쫓는 거냐? 어젯밤에 너희 둘이 하는 소리 다 들었다.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팔짱을 끼며 비스듬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는 거 저도 한계예요. 서로 편하려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 돈은 우리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관리라는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돈을 뺏어쥐고 저를 시골 구석으로 치워버리겠다는 선언.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빨리 말하자고 했잖아.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아들의 옛날 문자들이 담긴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들을 너무 믿은 죄밖에 없는데 왜 나는 도망치듯 내 방에 숨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엔 제가 주방 근처만 가도 눈살을 찌푸리던 며느리가 웬일인지 아침 일찍 차를 한 잔 내오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낯선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저희도 죄송해요. 그래서 정우랑 상의해 봤는데 공기 좋은 곳에 요양원 느낌 나는 실버타운을 알아봤거든요. 여기 입소 신청서인데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보증금 다 낼게요. 말이 좋아 실버타운이지 며느리가 내민 팸플릿 속 장소는 연고도 없는 상구석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저 저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독촉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서류를 밀어내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 집 전세금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 5억 빼면 우린 당장 길거리 나앉아야 해요. 효도도 형편이 돼야 하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소란에 방에서 나오던 아들 정우를 붙잡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직접 말해봐라. 정말 이 엄마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내 돈으로 너희만 잘 살겠다는 거냐?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발끝만 쳐다봤습니다. 예전 시장 바닥에서 깡패들이 제 좌판을 엎을 때 제 뒤에 숨어 벌벌 떨던 그 겁쟁이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그래. 거기 시설도 좋대. 그리고 진명이는 우리가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좀 받았어. 엄마 이름이 들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야. 이해 좀 해줘. 추가 대출. 그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들어간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돈을 더 빌렸다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생선 가시를 발라 입에 넣어주던 아들은 이제 제 살점까지 파먹으려 드는 거머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 내 돈 5억으로 너희들 빚 잔치하고 나를 내쫓겠다 이거지?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시장통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더는 못 참겠다. 그 변호사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그날 오후 제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서려 하자 며느리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가방을 뺏으려 들며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혹시 사고 치려는 거 아니죠? 가방 이리 내놓으세요. 며칠 전만 해도 기가 죽어 고개를 숙였겠지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박복순의 기질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비켜라. 이 집 문짝부터 바닥 대리석까지 내 돈 안 묻은 곳이 없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느냐. 처음 보는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며느리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곧장 영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아들의 구걸 문자 5억 원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겪은 부당한 대우를 녹취한 파일까지 모두 건넸습니다. 박복순 씨,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증여 혹은 대여금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압류부터 진행하시죠. 변호사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망설였던 마음이 비로소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아들 집의 벨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한 것입니다. 아들 정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집을 가압류하다니 제정신이야? 우리 길거리 나앉으라는 거야?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짐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아들과 옆에서 악을 쓰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평생 중 가장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이면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믿고 집까지 팔았겠니? 저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가압류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집 당장 내놓든가 돈 5억 뱉어내라. 안 그러면 경매로 넘겨서 너희 둘 다 신용불량자 되는 꼴 내 눈으로 똑똑히 볼 테니까. 제 인생의 기둥이라 믿었던 아들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한 순간 오히려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가 거실 바닥에 뒹굴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사사건건 타박하던 며느리는 이제 제 방 문소리만 나도 자다 깨어 달려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청국장 끓여드릴까요? 라며 묻는 그 목소리에는 이제 가증스러운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끼리 법이라니요. 남들이 알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아들 정우는 매일 밤 제 발치를 잡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회한이 아니라 당장 경매로 날아갈 제 집과 신용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들의 젖은 손을 가만히 뿌리치며 거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정우야, 지훈아. 너희는 내가 이 집에서 화장실 물 한 번 마음대로 못 내릴 때 남들 시선 걱정했니? 내가 베란다 구석에서 차가운 밥물을 넘길 때 가족을 생각했어? 제 물음에 두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최종 합의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 돈 5억 원,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다. 당장 집 팔아서 내 돈 돌려주든지 아니면 너희가 대출을 받아서 내 몫을 뱉어내라. 이번 주말까지 답 없으면 나 정말 이 집 경매 넘긴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지금 팔면 우린 남는 게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생선 대가리 치며 번 내 돈 5억은 아깝지 않고 본인들 손해보는 건 피눈물이 난다는 그 이기심이 가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지인들에게 머리를 숙여 돈을 빌려왔더군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속이 시원해? 자식 길바닥에 나앉게 하니까 정말 좋아?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시원하지 않아.
내 살점을 떼어내는 기분이다. 하지만 정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괴물로 살았을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교육이다. 저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그 화려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통 근처 해가 잘 드는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파트만큼 넓지도 대리석이 깔려 있지도 않았지만 이곳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오로지 박복순의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저는 시장 친구 영희와 함께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청국장을 한 솥 가득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방안을 휘감았습니다. 야, 복순아.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속이 다 후련하다. 영희가 건네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니 꽉 막혔던 가슴이 비로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사람들의 북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독한 노인네라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나니 저녁 노을이 이토록 아름다운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손을 놓고 나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박복순 여사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눈치 보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